안녕하세요. 무명치입니다. 오늘 임상치과 의사를 위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가 뭐길래 염증성 장질환을 발표를 하느냐. 일단 저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시골 종병에서 치과 과장으로 봉직이 생활 중이고요. 2005년 12월에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었고,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2007년 4월에 크론병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치전원 생활을 이 크론병이라는 질병과 함께 하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치과 의사분들보다는 좀 이 영역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이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하기 전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해서 혹시 진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있느냐, 이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치과 진료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제가 처음 만드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좀 참고될 만한 거를 제가 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치전원 때 공부를 했었던 전신질환자 및 노인 장애 환자의 치과치료라는 구강내과 교과서와 함께 저희 주치의이신 신촌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님, 그리고 닥신TV를 운영 중인 신재영님께 문답을 여러 번 좀 진행을 해서 최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보뿐만 아니라 제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신뢰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임상에 필요한 그런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뭐 정의 이런 거는 담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실 이미 다 배우긴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 같은 거는 담진 않았고, 진짜 환자가 왔을 때를 가정해서 이 PPT를 만들었고, 이 PPT를 참고는 하시되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환자가 우리 치과로 내원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사실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환자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들 문진표는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문진표 작성을 부탁을 드리면 이제 기존 병력에 크론병이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를 적으실 텐데, 그랬을 때 딱 떠올리셔야죠.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왔구나, 그리고 이거는 무명치라는 사람이 예전에 발표를 했던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 뭐였더라,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겠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환기에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환자는 약을 계속 먹고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자기 혼자 열나고 설사 나고 그런 환자였지. 그리고 심하면 가끔 입원도 하는데 그래도 입원하진 않고 우리 병원에 왔네. 근데 심하면 천공도 안 되더라.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환자를 보면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께 무슨 약을 드시냐, 그런 것도 이제 문진표에 적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먹는 약을 통해서 어느 단계쯤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약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왜 안 드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환자분들 중에 너무 치료가 안 돼서 그냥 본인이 약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약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약을 드시는 분들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주치의랑 상의를 해갖고 약을 좀 끊어도 되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경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단계로 항염증제를 드시는 분, 그리고 2단계 스테로이드, 3단계 면역 억제제, 4단계 생물학적 제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단계별로 이제 증가를 했을 때 치과 진료 보기 빡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게 단계별로 더 환자가 악화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치료를 받을 때도 어쨌든 간에 건강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제 항염증제나 스테로이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건강보험이 돼야지 환자분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아직 머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유추해서 1단계니까 뭐 상태가 좋네, 뭐 이렇게는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쓸수록 치과 진료 보기 빡센 거 아니냐, 그거는 사실 아니고요. 일단은 환자 상태가 괜찮고 일단 입원한 거 아니면은 치과 치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일단 치과 치료 정도는 하셔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다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스케일링이나 신경치료, 뭐 보철 교정, 뭐 이런 일반적인 진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다 봐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문제는 발치, 임플란트, IND, 뭐 기타 관열적인 치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약을 써게 되니까, 이런 약을 함부로 쓰면은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약을 쓰는 게 이제 NSAID랑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이 NSAID랑 항생제의 이제 부작용들이 염증성 장질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SAID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궤양이나 이제 천공 이런 걸 좀 유발할 수가 있고, 항생제 부작용은 설사나 이제 위막성 대장염 이런 거를 좀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런 게 다 지금 염증성 장질환은 되게 안 좋은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고요. 일단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진통 소염제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 치과에서는 소염의 효과라기보다는 진통의 효과 때문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진통제로 이제 쓴다 그렇게 생각을 들면 엔세이드 쓰지 말고 그냥 아세트아미노펜을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좀 소염 효과도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셀레콕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콕스트 이니비터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엔세이드는 사실 추천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엔세이드를 나는 꼭 써야겠다 싶으면은 한 2, 3일 정도만 쓰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 문제가 있는데, 항생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종류랑 그 투여 방식 있잖아요. 뭐 IV를 놓든 IBM으로 놓든 먹든 그 상관없이 이제 설사를 좀 유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시클, 오구멘틴 이거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좀 세파 같은 거를 먹으면은 확실히 좀 설사가 덜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류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류에 상관없이 설사가 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설사가 나는 항생제가 뭔지를 아는데 다른 환자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종류를 바꾸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항생제를 써도 2, 3일 내로 쓰는 거를 교수님께서는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쓰고 짧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환자분들이 거의 다 대학병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 주치의 선생님들께 의뢰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발치, 임플란트 같은 거 하실 때는 좀 관열적인 진료 자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약을 쓰는 거를 가능한지, 가능한 약 종류도 적어가지고 이런 약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약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여쭤보시면은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근데 사실 거의 다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 진료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방 환자분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려갖고 뭐 의뢰서 받고 이런 식이라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좀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발표는 끝났고요. 그래서 사실 발표한 게 좀 걱정이 돼요.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정이 또 다 다르고, 저희는 또 다 알잖아요. 레진도 사실 힘든 사람은 힘들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갖고 발표한다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걸려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걸렸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슬슬 발치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 치과 치료 뭐 아무것도 정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치과의사 선생님들 또 당연히 걱정을 할 테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걱정 들어서 한번 제가 좀 만들어 봤고, 혹시 뭐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유튜브로 만든 거라서 뭐 구독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부끄럽고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사를 좀 그냥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라서 이런 건 패스해 주셔도 되고요. 대신 제가 인스타는 좀 해요. 그거 가끔 이제 피드 올리는 게 임플란트 진료한 거랑 뭐 어떤 책을 좀 참고해서 보는지, 치과 생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소 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끔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럼 감사드릴게요.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